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무형물류 이야기 이제 마지막 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학습하게 될 내용은 쭉 살펴보니까 제가 오늘날의 해상 운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를 조금 앞에서 다루었어야 되는데 좀 못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미래의 어떤 교통, 물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고 이제 우리의 미래의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처음 이제 보게 될 내용은 세계 해운 동맹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부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산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었으면 아마 보질 못했을 거예요. 근데 부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용당 캠퍼스 쪽으로 간다든지 이제 저 신선대 부두나 이쪽으로 가거나 간만부두 이쪽으로 가거나 하면 엄청나게 많은 컨테이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컨테이너들은 다 보면 이제 전기선사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라이너들의 회사 로고와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는데요. 물론 뭐 그 회사 로고가 새겨져 있다고 해서 그 회사 소유의 모든 게 다 그 회사 소유의 컨테이너는 아닙니다. 컨테이너도 직접 소유하는 경우도 있고 렌탈해서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크게 뭐 한 빅 10 정도의 세계 컨테이너 선사들 를 얘기를 할 때 보통 이제 강의 자료에 있는 이런 선사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현재 제가 2023년 6월 7일자 기준으로 검색을 했을 때 전세계 컨테이너 운송량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지금 강의 자료상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TEU라고 되어 있죠. TEU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20피트 컨테이너 짧은 컨테이너 있죠. 그거를 보통 기준으로 삼는데 얼마만큼의 컨테이너 20피트 컨테이너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컨테이너를 여기 전기선사들이 취급할 수 있느냐, 운송할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게 지금 여기 강의 자료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1위 선사가 지금 현재 이게 최근에 역전됐어요. 그래서 MSC라는 회사가 500만 TU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20피트 컨테이너 기준으로 500만 개를 취급할 수 있어요. 동시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배에. 그 다음에 머스크가 412만 개, CGM이 347만 개, 그리고 코스코가 거의 뭐 300만 개 육박하죠. 그리고 하팡로이드, 에버그린, 그리고 원, HMM이라고 되어 있는데 HMM이 구현대상선이죠. 구현대상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양밍 뭐 이렇게 내려가는데, 사실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기 보면 진한 파란색으로 좀 돼 있는 게 지금 현재 이들 선사들이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 선에 취급할 수 있는 선단을 의미하고, 하늘색이 오더북 돼 있잖아요. 배를 주문했다는 겁니다. 배를 신규 선박을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선박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만들어지는데 보통 뭐 2년,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뭐 이렇게 걸리거든요. 배를 내가 사고 싶다 해서 배 한 척 주세요 해서 조선소에서 뚝딱뚝딱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배는 주문으로부터 내가 인도 받는 데까지 2, 3년씩 걸려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더북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들 선사들이 새로운 신규 선박을 주문을 했다는 그런 얘기고, 뭐 1, 2, 3, 4, 5, 6, 7, 8, 9, 10 해서 쭉 나와 있죠. 쭉 나와 있는데 좀 1, 2, 3, 4까지는 뭐 거기에 더해서 5, 6, 7등까지는 다 100만 TU가 넘어가죠. 근데 7위와 8위가 좀 갭이 큽니다.
거의 2배 차이 나죠. 159만 TU와 80만 TU. 딱 여기서 대형 선사냐, 대형 선사가 아니냐 기준이 여기서 조금 갈리는 분위기예요. 제가 보기에. 예. 그래서 여기 대형 선사들 몇 개를 쭉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MSC라고 하는 거는 스위스 선사입니다. 스위스 선사고, 지중해 말 그대로 지중해 선사고, 지중해인데 그 스위스는 바다가 없어요. 스위스는 바다가 없는 나라지만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선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가 없는 나라지만. 그래서 645척의 컨테이너선을 가지고 있고, 이 MSC의 그 컨테이너는 노란색이에요. 여기 지금 이 MSC 배에 몇 개 안 실려 있는데 여기 노란색으로 된 게 요런 로고가 새겨진. 근데 사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좀 보기 힘들어요, MSC. 자, 그 다음에 머스크. 머스크는 일단 얘네들 컨테이너가 회색이에요. 회색이고 이 마크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부산 신항 쪽이나 가보면 이 머스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근데 이 머스크 라인은 사실 최근까지 1위 선사였다가 얼마 전에 1위 선사 자리를 MSC에 넘겨주었어요. 이 머스크는 덴마크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MSC가 스위스 회사면 머스크는 덴마크 회사다. 뭐 덴마크는 바다는 있는 나라지만 여러분들 덴마크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뭐 덴마크 우유 이 정도밖에 모르죠. 근데 세계에서 탑 2에 드는 선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이 머스크가 원래 이 정도 처음부터 컸던 건 아니고요. 여러 미국의 시랜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선사들을 인수합병하면서 규모를 키웠고요. 거의 뭐 한 700척이 넘는 선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랑스 선사인 CMA CGM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프랑스 선사라서 이게 꼼파니에 마리타임 어쩌고저쩌고인데 내가 불어를 잘 못해서 아무튼 이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사도 이 싱가포르 선사를 이제 인수합병하면서 규모를 키웠고요. 코스코 차이나 오션 시핑 컴퍼니 중국 선사입니다. 원래는 CSCL 이라는 회사가 또 따로 있었는데 이걸 이제 통합을 해서 중국의 양대 선사가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져서 통합이 되었고요. 뭐 지금도 탑 선사로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독일 선사. 독일도 어떻게 보면 운하도 있고 해운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여기도 하팍이라는 회사와 로이드라는 회사가 합병이 돼가지고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그런 선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본의 선사입니다. 원래 일본은 컨테이너 선사가 대표적으로 3개가 있었습니다. NIK, MOL, K라인 이렇게 있었는데 이 회사가 다른 어떤 중국이나 뭐 머스크나 MSC와 같은 그런 대형 선사들의 출연에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 3개 회사가 통합을 결정을 해서 도쿄에 지주회사를 두고 실제로 헤드쿼터는 이제 싱가포르에 두는 그런 형태로 설립이 되었고요. 이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3개 선사가 하나가 되었다, 뭐 이런 뜻인데 이 회사 선사의 컨테이너 색깔이 핑크입니다. 핫핑크. 그래서 여러분들 저 신선대나 간만부두나 이렇게 아니면 시중에 이렇게 번영로나 이런 데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핫핑크 색의 컨테이너가 보이면 일본 선사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상 운송 전기선 컨테이너 선사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전기선사와 관련 이런 뭐 컨테이너 선사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들 국제 물류론이나 해상 운송론 이런 그 항만 관련된 수업 있죠. 항만 관리나 뭐 항만 관리론이나
국제운송론이나 그런 우리 전공 수업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우리 사회나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겪었고 뭐 지금은 이제 마스크도 다 벗고 엔데믹이죠. 코로나 팬데믹은 이제 끝났다. 이제 코로나에 걸려도 그냥 집에서 좀 쉬고 약 먹고 한 며칠 쉬다가 나오는 그런 이제 풍토병이 됐습니다. 이제 인류는 코로나를 극복을 했죠. 이겨냈죠. 그렇지만 그 코로나가 미친 어떤 영향이라든지 파급은 좀 실로 거대했어요. 그래서 뭐 경제 성장률 하락도 있었고 제조업 분야나 어떤 서비스업 분야에 있어서 특히 사람의 이동을 해야 되는 서비스업 분야나 투자, 관광업, 요식업 뭐 이런 쪽의 피해는 엄청났죠. 그런 것들이 이 무역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 있는 그래프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컨테이너 선사의 물동량이고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는 아시아와 북미 지역,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있는 북미 지역 간의 컨테이너 이동 물동량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20년에 확 떨어지죠. 양쪽 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서서히 이렇게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운송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뭐 코로나는 끝났고 뭐 코로나 이전으로 어느 정도 그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친다면 향후의 국제 해상 운송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할 때 꼭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 친환경 이슈, 환경오염, 탄소 배출 이런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기존부터 CO2, 이산화탄소에 대한 규제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이런 어떤 해상 운송과 관련된 그 어떤 국제기구인 국제해사기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국제해사기구가 1970년대부터 해상오염이나 환경오염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지 뭐 이런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탄소, 이산화탄소가 문제가 아니라 질소 산화물이라든지 아니면 항산화물이라든지 그 매연에서 우리가 자동차나 선박이나 이런 곳에서 배출되는 어떤 여러 가지 매연에 이르기까지 규제를 하는 그런 형태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해사기구가 목표를 잡은 게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는 아니고 탄소 배출량을 50% 이하로 줄이겠다. 그래서 2013년부터 새롭게 만들어지는 선박에 대해서는 에너지 효율을, 그러니까 내연 기관을 아직까지는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한데 그 내연 기관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효율을 높이거나 아니면 내연 기관과 전기 모터를 결합을 해서 소위 말하는 우리 자동차도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듯이 선박에도 저공해 선박, 저탄소,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이 적은 선박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배들로 선박을 교체하고 그게 안 되는 선박들은 퇴출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이 국제해사기구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친환경 선박의 어떤 규제라는 것은 이제 계속 여러 가지 형태로 논의되어 왔고 2050년에 이르면 이 어떤 탄소 배출량이 절반 이하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맞춰서 어떤 어떤 해상 운송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맞춰갈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내 산업이나 이런 해상 운송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시사점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기존에는
어떤 그 예전 우리가 이때까지 글로벌 무역물류 이야기 수업을 들으면서 배웠던 많은 내용들은 뭐였어요? 좀 더 멀리, 좀 더 안정적으로, 좀 더 많은 물량을, 그리고 신속하게, 빠르게 지구를 연결하고 무역을 하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 사회와 사회를 연결해서 물품을 전달하고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고 무역을 하고 물류를 이루고 뭐 이런 데 포커스가 맞춰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얼마나 에너지를 적게 쓰고 얼마나 그 어떤 폐기물이나 오염을 적게 시켜서 지구의 어떤 존속 가능성,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이런 데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송 수단의 발전이 이제는 신속, 정확, 대량에서 친환경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죠. 그게 트렌드고, 그게 아마 미래의 어떤 국제 운송이나 무역에 사용되는 어떤 운송 수단으로서의 변화가 주요한 변화로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상 운송뿐만 아니라 해상 운송 이외에도 이제 그런 어떤 환경 규제, 친환경 이런 것들은 전방위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동차에 있어서도 전기 자동차가 이제 뭐 대세가 되고,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보다는 전기 자동차가 대세가 될 것이고 주류가 될 것이고 보급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제 지금은 전기 자동차들이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서 그 대수나 활용률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지만, 뭐 5년 이내, 10년 이내에는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그 소위 말해서 가솔린이나 디젤로 운송하는 어떤 내연기관 자동차를 더 이상 판매하지 않기로 했고, 미국은 2025년부터 새로운 차의 판매의 50%는 물론 친환경 자동차, 물론 이 친환경 자동차에 전기 자동차만 있는 것은 아니고 뭐 하이브리드라든지 뭐 이런 자동차까지 다 포함을 하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그렇지만 아마 이러한 흐름을 유럽과 미국 이렇게 따라가면 거기에 자동차를 판매해야 되는 자동차 회사들은 거기에 맞춰야 될 것이고, 뭐 국내에 있는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뭐 도요타, 뭐 이런 GM, 포드 이런 전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들은 결국에는 자기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친환경 자동차, 전기 자동차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자동차 산업이 그렇게 변화하게 되면 그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업태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엔진을 만들기 위한 그 프로세스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전기 자동차가 보편화되고 확대되면 이 엔진을 만드는 부분이 사라지고 이 자리를 이제 전기 모터가 그 대체하게 되기 때문에 이 관련된 자동차와 관련된 유관 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변화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엔진 성능보다는 그 배터리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거나, 뭐 그리고 이제 자동차 자체도 엔진이란 게 엄청 크게 자동차 내부의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빠지게 됨으로 인해서 자동차의 어떤 부피라든지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물론 오늘날 나와 있는 전기차라고 하는 거는 껍데기는 내연기관 자동차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제네시스 같은 자동차를 보더라도, 아니면 테슬라를 보더라도, 테슬라가 전기차인데 그렇게 테슬라라는 차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테슬라 차 앞부분이 그렇게 클 필요가 없거든요. 거기 그래서 거기 지금 뭐예요, 그 짐칸으로 쓰잖아요. 짐 넣어놓는 걸로 쓰잖아요. 근데 그 향후에는 그런 비효율적인 공간도 줄여서 말 그대로 극도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을 거예요. 엔진이라는 부품이 자동차에서 없어지게 되면.
그래서 전기 자동차의 보급이나 확산이 굉장히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가 자동차, 내연기관을 대체한 전기 자동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거기서 좀 한 단계를 더 나가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그러면 앞서 해상 운송도 살펴봤고 전기 자동차도 얘기를 했는데, 미래의 교통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의 교통수단은 어떤 모습일까? 를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율주행 포드라든지 뭐 하이퍼루프라든지 뭐 플로팅 버스나 뭐 랜드라이너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니면 UAM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그 자율주행 포드라고 하는 거, 이게 포드를 그 표준어로는 포드인데 팟이라고 읽어도 됩니다. 영어 단어 자체는.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율주행이 되는 차량이죠. 자율주행인데 내가 내 차가 스스로 무슨 테슬라나 구글 차처럼 자율주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수단인데, 내가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수요 응대형 그 대중교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버스나 이런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루트가 있고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다니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이용자들은 거기에 시간과 장소에 맞춰서 타는 거예요. 그리고 택시는, 그죠, 택시죠. 오히려 버스나 지하철보다는 택시에 가깝죠. 근데 택시인데 택시 기사가 없는 택시죠.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부를 수 있고 뭐 하는. 그래서, 그리고 택시는 나 혼자 타죠. 나나 내 지인만 타는데, 만약에 목적지가 같고 운송하는 루트가 겹친다라고 하면 다른 자율주행 포트하고 연결되어서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행 중에,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부경대로 간다라고 치면, 부경대에 도착을 목적지로 찍은 여러 개의 자율주행 포트들이 이렇게 어느 지점에서 뭉쳐서 같이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따로따로 움직였을 때보다 동력을 하나에만 쓰면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그래서 주행 중에 여러 다른 주행 포트하고 결합해서 사용되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개념이 이 넥스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자율주행 포트입니다. 그래서 뭐 사람의 화장실도 여기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서 움직이면 이런 모습, 아니면 붙어서 움직이면 이런 모습으로 사용되는 그런 어떤 자율주행 포트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루프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루프는 뭐냐면 아주 깊은 지하에 터널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터널로 다니는 시스템인데, 이 루프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제가 강의 자료에는 그냥 일반적인 자동차에 사용되는 루프는 뭐냐면, 자동차가 지하 차도로 자기의 동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일종의 자동차 지하철이에요. 자동차가 타는 지하철. 그러면 그 루프는 일정한 루트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거죠. 자동차가 타는 지하철. 그래서 루프가 도심 밖에서 탑승을 하면 그거를 지하로 보내서 지하에서 수직으로 수평으로 이동을 시켜서 거기서 탈출시켜서 내보내는, 지상으로 나오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일종의 그 도심지를 차량이 없이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라고 쳤을 때, 이게 또 뒤에서 얘기할 스마트 도시나 이런 것들, 물류의 지하화 이런 것들하고 좀 연계되는데, 자동차들이 이렇게 지상으로 많이 다니게 되면 매연도 배출하고, 그리고 교통사고도 발생하고, 뭐 여러가지 문제들이 유발되고 있죠. 번잡해지고 공간 많이 차지하고 주차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환경오염 뭐 등등등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지역에는 사람들이 걸어서만 다니게 하고 자동차의 출입을 금지한다라고 하면 그럼 그 섹터가 있을 거 아니야? 중심되는 섹터? 그럼 그 중심되는 섹터까지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아니면 그 중심 섹터에서 사이와 사이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의 문제를 자동차를 지하철에 태워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시켜서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게 루프의 개념이고, 이게 첫 번째 루프고, 하이퍼 루프라는 게 있어요. 하이퍼 루프는 뭐냐면 조금 더 깊고 빠른 지하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개념을 또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루프라는 개념이 이렇게 좀 터널, 긴 터널을 만들고, 예전과 다르게 지하의 그 저심, 아주 깊게 그 땅을 지하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그 어떤 일종의 강력 지하철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신호가 벌써 수도권에 뭐 GTX나 이런 것들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개념으로서 하이퍼루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이퍼루프는 어떻게 보면 멀리 떨어진 공간의 어떤 물리적 거리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그 단거리 지하철이 아닌 장거리 지하철로서 만드는 게 하이퍼루프라고 한다면, 지금 강의 자료에서 얘기하는 루프는 미래의 교통수단으로서 도시 내에서 차량 없이 생활을 하고 자동차는 지하화 시키거나 지하로 이동시키는 그러한 개념으로서 사용되는 것이 루프입니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이렇게 태워가지고 지하로 보내가지고 지하에서 이렇게 운송을 시켜서 필요한 경우에 다시 올려가지고 다니는 뭐 이런 형태의 개념. 자, 그리고 플로팅 버스나 랜드라이너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거는 차들이 이미 도시를 다니고 있으니까 대중교통 수단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플로팅이라는 게 떠 있다는 얘기죠. 버스가 떠 있는 개념 으로 다니는 그런 거고, 그래서 바퀴가 달린 지지대를 달고, 그러니까 바퀴가 여기 있죠. 플로팅 버스가 이런 개념이에요. 밑에 차들이 다니는데 여기 밑에 바퀴를 달아가지고 여기에 사람들이 태워 다니는 겁니다. 이 밑으로는 일반적인 차량이 다니죠. 이 위에 이렇게 타고 다니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에 우리가 일반적인 버스라고 하면 한계가 있죠. 버스를 무슨 뭐 차선 2개 넓이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플로팅 버스는 이렇게 이렇게 바닥에 접하는 부분은 이렇게 짧고 그 위에 이렇게 크게 만들기 때문에 이 윗부분에다가 이렇게 넓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운송시킬 수 있고, 이게 플로팅 버스의 높낮이가 조절이 돼요. 그 높낮이를 조절을 해서 이제 어떤 교각이나 이런 것들은 낮게 낮춰서 지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이 건물에 바로 연결 부분을 만들어서 높이를 조절을 해가지고 바로 건물에 연결을 해서 사람들이 도로나 이런 곳에 승하차 하지 않고 바로 건물로 연결해서 탈 수 있도록 만드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랜드라이너는 뭐냐면 이 일종의 플로팅 버스인데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같은 개념인데 이렇게 도로 밑으로, 그러니까 버스가 있는데 버스 1층이 차들 다닐 수 있는 길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혹은 지하철이거나 트램 같은 건데 1층은 차들이, 그 밑부분은 차들이 그냥 쌩쌩 다닐 수 있고, 그 위로 이 연결되어 있는 운송수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운반할 수 있는 개념인데, 이게 두 개 다 지금 계획 단계에 있고 실험 단계에 있고 구상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시연하는 단계에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뭐 구상 단계이고 아직 실험 단계이고 뭐 하지만, 미래에 어떻게 보면 유효한 운송수단으로서 우리 생활에 도입되어지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보통 이런 첨단의 어떤 운송수단들은 매연을 배출하는 내연기관 베이스가 아니라 전기 배터리를 기초로 해서 모터로 돌아가는, 그렇게 되면 플로팅 버스나 랜드라이너가 결국에는 오늘날 버스의 자리를 대체할 거고 지하철의 자리를 대체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버스가 배출하는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버스보다
공간이나 도시의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을 수송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공간에 있어서도 공간의 밀집도를 더 강하게 밀집을 시켜서 더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요즘 이야기되는 미래의 주요한 교통수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 게 이제 UAM이 있는데, UAM부터는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 때 만나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일날 마지막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